튼튼이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독일 룩셈부르크 이민 문의. 안녕하세요, 세미님. 이민 및 유학 관련 좋은 정보 제공에 감사 인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50에 준비하는 독일 룩셈부르크 이민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늦은 시기에 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50세, 엄마 46세, 아이는 4세. 아유, 늦게들 결혼하셨어요. 애를 늦게 낳은 건가? 예. 아빠는 학사, 철학, 법학, 엄마는 석사, 수료, 회계, 영어 교육. 아빠는 교육 공무원 19년, 엄마는 출산 전 영어학원 강사, 지금은 전업주부. 아빠는 영어 중상, 오래전 토익 970, 예, 영어 잘하시네요. 독어는 못하고, 엄마는 영어상, 토익 만점. 어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영어에 대한 기초, 문법 뭐 이런 게 확실하실 거잖아요. 토익 900점 이상 맞는 분들은 영어 문법이 빠삭하기 때문에 독일어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물론 독일어 문법이 영어보다 조금 복잡한 막 이상한 격변화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 문법은 동일해요. 그리고 이민을 위한 가용금액 4에서 5억 정도. 그 정도면 뭐 독일 이민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1순위 독일, 2순위 룩셈부르크. 예. 지금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는 뭐 독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룩셈부르크보다는 현재 알려주신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주권 취득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하는데 우리 부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빠는 건축일, 벽돌 쌓기 혹은 배관 등의 기술을 새로 배우는 것을 고려 중인데 맞는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전문직 도전한다면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둘 다 좋아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결국 적성에 달려 있거든요. 이게 손재주가 엄청 좋은 분들이 있어요. 손재주가 타고난 분들, 대체로 근데 이공계 분들이 손재주가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도면도 빨리 보고 빨리 이해를 하고 집 짓는 기술이 무슨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배우는 분들, 사실 한국에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 중에 그거 뭐 어디 정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분들 없단 말이에요. 건축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그거 다 그냥 그 노가다 쫓아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공구리 치고 무슨 뭐 막 층 몇 층까지 올리고 벽돌 쌓고 배관하고 뭐 전기공사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태생적으로 그 손재주가 좋은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반대로 아주 그런 거에 젬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아빠의 취사 선택이에요. 그 지금 남편분이 손재주가 뭐 옛날부터 아주 좋았다. 집에 뭐 이케아 가구 같은 거 조립하는 거 뚝딱하고 뭐 전기 등 교체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수구 막힌 거부터 뭐 고치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잘한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벽돌 쌓기, 배관 등 기술 배우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나중에는 결국 마이스터까지 취득한 다음에 내가 조그만 자영업자 혹은 뭐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거를 창업을 해가지고 그 동네 일거리를 싹쓸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이스터만 취득을 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만 된다면은. 그리고 또 한국인은 막 주말에도 전화하면은 가겠다고 대신에 더블로 뭐 차지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여기 현지 배관공이나 뭐 급하게 뭐 어디 전기가 뭐 망가져서 뭐 보일러가 망가져서 부르면은 주말에 부른다고 올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요. 어디 열쇠 하나 잘못 잠가가지고 그거 따달라고 주말에 사람 부르면은 최소 1, 200, 2, 300유로 줘야 돼요. 근데 뭐 한국인은 부지런하니까 주말이라도 나는 가겠다 하면은 꿀이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손재주가 별로 없다. 아빠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다. 군대에서도 어디 가서 뭐 공구리 쳐본 적도 없고 노가다 해본 적도 없고 삽질 해본 적도 없는 분이면은 저는 오히려 공무원, 교육 공무원 19년 했을 그 경력이면은 아우스빌딩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우스빌딩 회계 세무 이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나아요. 아우스빌딩을 통한 아우스빌딩을 통한 회계사, 세무사 이거를
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꼭 CPA, EA 미국식 자격증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독일에서 아우스빌딩만 하면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뭐 보일러 기술자가 마이스터가 되듯이 회계 그러니까 북키핑 뭐 이런 그냥 뭐 장부 보는 거 한국으로 치면은 뭐 상업고등학교 나와서 처음에 뭐 부기 회계 부기 뭐 장부 하는 뭐 이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시작을 해서 경력이 쌓이고 추가 학업하고 하면은 독일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남편분의 적성 이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손재주가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고 손재주보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더 자신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거든요. 손재주는 더럽게 없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연구하고 뭐 이런 거 공부하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쉬워요. 공부가 더 쉽단 말이에요.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은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거냐. 근데 인생을 살아가 보면은 사회생활도 해보시고 해보면은 공부보다 쉬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남편분의 적성에 어떤 취향에 달려있다. 2번, 엄마는 미국에 8년 정도 거주하고 회계 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러면은 엄마는 특히나 회계 업무를 배워야죠. 이거 그냥 회계 학사 취득했으니까 아예 미국 CPA를 AI CPA를 따버리고 그걸 가지고 취업을 시도해 보세요. 그쪽 근데 경력이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약점이기는 한데 미국에서 8년 정도 거주했으면은 원어민보다 조금 못한 정도 이게 언제 8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하여튼 원어민보다 살짝 모자라는 정도의 영어 실력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AI CPA 정도 취득하면은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 좀 작은 곳들 이런 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런 데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여요. 다만 관련된 경력이 없다는 게 조금 약점이기는 해요. 그래도 회계 학사를 공부했었던 가락이 있다면 이거 살리는 게 좋아요. 회계는 20년 전에 배운 회계나 30년 전에 배운 회계나 10년 전에 배운 회계나 원칙이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IT는 물론 IT도 뭐 기본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개발론 뭐 이런 거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언어라던가 기술은 완전히 확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IT의 단점이 뭐 조금만 몇 년만 딴짓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요새 무슨 뭐 AI 뭐 이런 거 AI로 코딩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오히려 공부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HTML 뭐 이런 거 공부했었던 사람들한테는 뭐야 내가 뭐 이렇게 로직만 알고리즘만 해주면은 얘가 코딩을 다 해준다고 굉장히 새로운 신기술이고 어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녀에게 영어와 독어 모두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데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지. 이중언어 사립학교 지원하면 돼요. 이중언어 사립학교 지원해가지고 지금 몇 살이었죠? 아기가? 어디 갔지? 4세. 얘는 그냥 원어민 차두리가 돼요. 차두리. 그냥 독일 유치원부터 보내서 독일 유치원 다니다가 이중언어 사립학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뭐 K학년, 1학년, 2학년 이렇게 다니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영어하고 독일어는 원어민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게 이제 독일에서는 김나지움으로 되는데 김나지움 5, 6학년 들어가면서부터 프렌치를 또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엄마가 조금 더 프렌치 잘 배울 수 있게 서포트 해주면은 뭐 방학 때라도 혹시 뭐 국경 넘어가서 어디 스트라스부르 가가지고 뭐 프렌치 애를 썸머스쿨 같은 데를 보낸다던가 하면은 프렌치도 확 늘거든요. 왜냐면 독일하고 프랑스는 국경을 맞대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의 그 바덴비텐부르크 뭐 이런 데는 그 프랑스의 알자스 이런 데랑 알자스 롤레인 뭐 이런 데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거기가 또 독일이기도 했고 부르고뉴 뭐 이런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보내면은 그런 데에 방학 때 조금만 몇 번 챙겨주면은 아이가 프렌치도 원어민급 가깝게 구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메일이란다. 그 블로그에 올려드렸잖아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 아직 프렌치를 배운 적은 없는데 애들이 프렌치 얘기하면은 조금 알아듣고 그래요. 같은 반에 프렌치를 쓰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3년 차거든요. 영어 공부 시작한 지. 그전에는 독일에서 유치원 다니고 뭐 룩셈부르크 로컬 학교에서 독일어로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제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끝내고 4학년 1학기가 아직 안 끝난 거거든요. 2년 반째 다녔는데도 저희 그 막내가 영어 원어민급으로 구사해요. 뭐 이런 쓸데없는 필기체, 쓸데없는 필기체도 배우고 뭐 단어 연습도 하고 뭐 말하기도 제가 이렇게 액센트 들어보면은 제가 어딘가 그걸 올려놨는데 저희 막내가 말하기 하는 거에다가 뭐 동영상 같은 거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예, 이런 데 있나? 들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액센트가 뭐 미국, 영국 액센트를 구사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뭐 평이한 액센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봐봐, 이거를 플레이를 먼저 해. This box is the only proof, and I'm taking it with me. This box is the only proof, and I'm taking it with me. 원래 이제 연습하는 건 아마 영국 교재일 거예요. 옥스포드 무슨 뭐 그런 교재여가지고 야 영국식으로 좀 제대로 RP를 구사해봐. 제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틀어주는 건데 잘 안 따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I'm not British 뭐 이러면서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나왔지? 그래서 지금 만 4세의 아이를 독일에서 그냥 일반 동네 유치원 보내고 만 5세부터 이제 그 이중언어 사립학교에서 K학년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 보내고 하면은 영어 독일어 원어민 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뭐 별다른 사교육도 필요 없고 더군다나 엄마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8년 정도 거주했으면은 아이 영어 공부 조금만 테이크 케어 좀 해주시면은 독일어 영어 그냥 원어민 돼요. 그리고 심지어 프렌치도 방학 때 어디 뭐 썸머 스쿨이라도 뭐 프랑스 국경 넘어가지고 보낸다던가 하면은 프렌치도 원어민이 되는 거 일도 아니다. 요 나이 때 시작한 아이들은. 예. 그리고 이제 독일 영주권 취득 소요 시간과 비용을 약 2, 3년 비용 4억 정도를 계획하면 영주권 취득이 확실히 되는 것인지 여쭙고 예, 거의 보장 100% 보장돼요. 100%. EU 영주권 취득이 3년 뒤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여기다가 총 거주 기간이 5년. 독일에서 총 거주 기간이 5년이 되면은 EU 영주권 혹은 아예 독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EU 영주권보다는 독일 시민권을 받는 게 낫고 독일 시민권을 받으면은 제가 맨날 요새 말씀드리잖아요. 스위스로 넘어가서도 일할 수 있다고. 가능해요.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룩셈부르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주권 취득이 오래 걸린다고 하신 상담 내용이 생각나 일단 독일에서 영주권 취득 후 이동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예. 일단 독일이 영주권이 빨리 나오니까 독일을 1순위로 삼는 게 좋고 근데 독일에서 영주권 취득 후 다른 데로 이동하면 그 독일 영주권이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 일단 독일에서 5년 채우는 거를 저는 적극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독일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룩셈부르크로 이동할 수도 있고 스위스로도 이동할 수 있거든요. 룩셈부르크, 스위스 다 좋아요. 두 분 다 지금부터라도 회계 공부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독일어 공부한다면 룩셈부르크, 스위스 어느 쪽이든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갈 수 있다. 어디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이냐. 이거는 순전히 자금에 따라 달려 있어요. 만약에 5년에 8, 9억을 꼭 투입해야 되는 그 룩셈부르크 이민 플랜에 대해서 무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독일을 1순위로 삼는 게 좋아요.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10억? 10억에 룩셈부르크 5년 거주하고 시민권까지 준다고? 이거 하나도 무리가 안 돼.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펑펑 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룩셈부르크를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룩셈부르크에 5년 동안 10억을 까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을 못하면은 자산에 너무 타격이 큰데? 라는 게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는 분들이라면은 독일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요 전에 분 같은 경우에는 IT 개발자를 15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은
제가 영어만 준비하면은 얼마든지 룩셈부르크에서 양질의 취업을 시켜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5년에 8, 9억을 다 까먹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튼튼이님의 사례는 엄마가 비록 영어가 원어민이지만 게다가 회계 전공이고 근데 경력이 부족하다라는 약점이 있어요. 아빠는 경력은 뭐 풍부하고 좋은데 뭐 법학 전공했으니까 뭐 세법 이런 거 공부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계나 세무를 실제 업무를 했었던 경험이 없고 또 실전 영어 뭐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했다던가 이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19년을 일하셨잖아요. 이게 공무원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새 어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가짜 노동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약간 좀 더 실질적이기보다는 좀 더 보여주기식 업무에 익숙한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무슨 막 이상한 보고서 막 100장, 200장씩 만들고 막 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군 생활할 때 정보장교 하면서 난생 처음 워드를 배웠다고요. 하도 그냥 대대장하고 작전장교가 무슨 뭐 만들어 보고서 만들어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워드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워드도 제대로 할 줄 몰랐는데 맨날 제가 직접 워드 못 치면은 거기 이제 뭐 교육개원, 행정개원 뭐 이렇게 대대 참모 밑에 딸려 있는 또 병사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먹을 거 사줘가면서 내가 미리 초안 잡아주면 야 이렇게 좀 워드 좀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막 지지고 달달 볶고 뭐 해가지고 막 몇백 장씩 무슨 막 비문 만들어 대회비 만들어 갔다가 또 그걸 또 뭐 다시 파쇄하고 뭐 생난리 치고 그랬다고요. 저도 옛날에 군생활 할 때 정보장교 그 말단 정보장교도 그거 이제 막 대대급도 그런데 연대급, 사단급, 군단급 가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맨날 그 부대 운영비에 도대체 종이값으로 얼마를 쓰는지 몰랐어요. 20년, 3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은 굉장히 훨씬 더 실용적으로 많이 업무 스타일들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편분의 공무원 경력이 이런 민간 기업에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무슨 뭐 삼성전자에서 뭐 삼성전자였는지 뭐 삼성그룹에서 15년 IT 개발한 분이 해외의 다국적 기업에서 적응하고 취업에 성공하는데 필요한 그 시간, 기간에 비해서 이 남편분이 현지에서 취업에 성공하고 뭐 적응하고 하는 기간이 하다못해 1년이든 2년이든 더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주권을 빨리 획득할 수 있는 독일이 룩셈부르크보다 나은 선택이에요. 이 경우는. 이게 미묘하게 달라요. 개별적인 그 조건 상황이. 하지만 두 분 다 영어도 잘하고 뭐 전반적인 조건, 뭐 자금력, 뭐 아이의 나이, 이 나이면은 뭐 지금 뭘 시작해도 뭐 영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아니면은 뭐 독일의 바덴비텐부르크 이런 데는 프렌치도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그러면은 뭐 프렌치도 제 생각에 원어민급으로 배우지 못하라는 법이 전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독일 시민권 취득한 다음에 룩셈부르크로 이동을 해도 좋고 혹은 스위스로 이동해도 좋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독일에서 5년 버티면 시민권,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독일어 쓰는 지역 취리히, 바젤, 베른, 인터라켄, 루체른 등등등. 스위스에서 유명한 도시들은 대부분 독일어권이에요. 물론 프랑스어권, 제네바, 로잔 이런 도시들도 있고요. 여기는 프랑스어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프랑스어를 잘 가르치고 싶다? 룩셈부르크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룩셈부르크도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가 다 통하는 나라예요. 뭐 룩셈부르크어도 있는데 이게 룩셈부르크어가 독일어의 사투리예요. 그러면 스위스는 사투리가 없냐? 스위스에서 쓰는 독일어는 스위스 저먼이에요. 스위스 독일어가 있어요. 네, 스위스 독일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 독일어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스위스 사람들은 두 가지 독일어를 통상 다 구사해요. 스위스 독일어, 그 다음에 그냥 독일어. 이거를 호크도이치라고 그래요. 호크도이치. 맞나? 이렇게 쓰나? 호크도이치 이렇게 쓰나? 그러니까 이게 호크가 하이라는 뜻인데 하이도이치, 그러니까 표준 독일어 이런 뜻이에요. 그냥 표준 독일어.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뭐 이제 가끔 또 무식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독일 사람이 스위스 가면 스위스 독일어를 쓰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다 뻥이에요. 스위스 사람들은 통상 스위스 독일어와 표준 독일어 두 가지를 다 구사할 수 있다. 통상. 왜냐하면은 스위스 방송국에서 독일 방송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스위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TV 프로그램이 많겠어요? 독일에서 혹은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스위스에서 방영하는 게 많겠어요? 자, 독일 인구 8,400만. 스위스 인구 한 800만 되나 그래요. 네, 900만 되네요. 900만. 자, 그러면은 스위스 자체 방송국 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백날 틀어줄 수가 있을까요? 900만밖에 안 되는 인구를 대상으로 그냥 독일에서 만든 TV 프로그램, 영화,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갖다가 TV에서 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잖아요. 900만 인구 가지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대부분 스위스 저먼과 호크도이치를 다 구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지?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튼튼이님 해드리고 싶네요.